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가상화폐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의 역사의 시대의 낙오자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새 시대를 여는 기술의 아이콘이고 또 새로운 기술로 연결되는 역사 발전의 동력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가상화폐야말로 사기고 또 이 가상화폐 때문에 불로소득 또는 음성 도박 범죄 자금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 해서 시각이 완전히 엇갈리죠. 뉴욕 증시에서도 이를테면 워런 버핏 같은 분, 투자의 신이고 지금 96세죠. 1930년 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엄청나게 물려받은 상속자도 아니면서 남의 돈을 가져와서 뉴욕 증시에서 투자해주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자신도 부자가 되고 또 투자자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준 그야말로 마이다스의 손. 이분은 여러 차례 측근들의 가상화폐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죽어도 가상화폐 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JP 모간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죠.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큰 은행입니다. 특히 투자은행 부분에서는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 흔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을 제롬 파월을 세계의 금융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유한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센 것은 황제죠. 대대손손 권력을 계속 행사하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바로 황제 아니겠습니까? 뉴욕 증시의 소근으로는 세계 금융의 황제, 뉴욕 증시의 황제는 바로 JP 모간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JP 모간이요, 한때 선전 광고를 할 때 그 카피 문장을 사용을 한, 그게 경제학계나 경영학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JP 모간의 그 카피, 광고 카피, 광고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들었다. 금융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그 제2의 창조주는 바로 JP 모간이다. 참 매우 도발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JP 모간은 금융이 있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곳이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이 지금 오너가 제이미 다이먼, 사실 오너라기보다는 주식수가 좀 많은 이사회를 통해서 뽑힌 CEO라는 표현이 더 적확하겠죠. 자, 이분이 황제 기관의 황제로, 뉴욕 증시의 황제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도 틈만 나면 가상화폐 부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우리 JP 모간은 가상화폐 하지 않겠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이 JP 모간에서요, 은행 고객이, JP 모간 고객이 그 고객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는 거, 본인이 알아서 사는 거, 살 수 있도록 은행 어카운트를 연결해 주겠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JP 모간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 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상화폐를 살려면 일단 JP 모간 계좌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계좌로 가야만 가상화폐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JP 모간 계좌로서도 본인 의지에 따라서 바로 가상화폐를 살 수는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JP 모간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JP 모간의 계좌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하는 것을 JP 모간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조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적어도 월가의 황제, 세계금융의 황제 회사에서도 이제 가상화폐를 일단은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 대목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이 JP 모간의 CEO는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 나는 여전히 가상화폐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약과 마찬가지다. 나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약을 할지 안 할지, 또 담배를 필지 않을지, 담배가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마약이 나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고객들이 그 담배를 먹겠다, 담배를 사겠다, 또는 마약을 취하겠다 하는 것을 내가 JP 모간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해서 축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세계는 상당히 좀 고무가 됐죠. 자, 어쨌든 이런 가상화폐를 향한 적극적인 반대론자가 있는가 하면, 가상화폐야말로 새 시대의 총화다라고 그렇게 지금 앞장서는 분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은 다 안 올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인물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변신을 한 분이거든요. 트럼프 1기 때는 가상화폐 사기야 하다가 아니네, 이 정도가 아니고 2기에 와서는 가상화폐야말로 미국을 살릴 수 있는 큰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변신했는가? 이것은 김대호 박사 TV의 또 다른 영상, 비트코인과 트럼프를 키워드로 쳐보시면, 또 트럼프의 변신을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참고로 영상 시청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가상화폐를 만든 사람, 가상화폐에 이렇게 분위기를 띄운 최고의 1등 공신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알지 않겠나 싶은데요. 루미스라는 분입니다. 루미스, 신시아 루미스. 이분이 가상화폐를 활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법을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든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 없었으면 가상화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합법화, 제도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가상화폐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정체는 지금 확인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밖에 이더리움을 만든 부테린이나 또 리플, 솔라나, 그 밖에도 카르다노, 그 밖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드 등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있고, 그 가상화폐 아버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상화폐에 공을 세운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기술자거나 또는 가상화폐의 기술과 금융을 연결한 파이오니어들, 테크니컬 파이오니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 가상화폐 세계에 경영 능력이 뛰어난 분도 있죠. 리플의 겔링하우스 같은 분. 이분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상장도 하고 또 금융시장에 확산시키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상화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률적 자문을 했던 유명한 애킨스란 분. 자, 애킨스란 분이 지금 이 SEC라는 미국 정권감독위원회의
지금 위원장이에요. 이분 전임자 아시죠? 게리 겐슬러. 이분은 바이든 시절 때 가상화폐 저승사자라고 알려진 분, 가상화폐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 또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리플은 바로 SEC의 이 게리 겐슬러의 칼에 걸려서 한동안 상당히 휘청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이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고 이제 SEC도 친암호화폐로 많이 바뀌었죠. 트럼프의 명령에 따랐어요. 그 SEC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애킨스라는 분입니다. 애킨스 SEC 의장. 게리 겐슬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죠. 게리 겐슬러가 가상화폐를 마구 규제하고 마구 규제의 칼을 날렸을 때 그 가상화폐 업자들을, 가상화폐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해 준 인물, 가상화폐 구세주가 바로 애킨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란듯이 이 폴 애킨스라는 분을 SEC 신임 위원장으로 우뚝 세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SEC 규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상화폐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실제로 애킨스 위원장 미국 상원 청문회 과정에서도 가상화폐 규제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 규제를 제도화해서 다 미리 알리겠다 등등의 규제 혁파 쪽으로, 규제를 거의 없애는 쪽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들을 잇따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애킨스의 행보, SEC 미국 정권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행보를 바이든 정부 때 게리 겐슬러와 비교하면서 좀 뚫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사업하시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행동대원이었다 그러면요. 법적인 제도, 자, 미국은 법치국가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가상화폐가 처음 나올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 때부터 거의 최근까지도 법적 근거가 희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법으로 제도화시키는데 1등 공신, 아니 거의 유일하게 결정적인 헌신을 한 인물이 바로 루미스 여사예요. 루미스란 분. 풀네임은 신시아 루미스입니다. 신시아 루미스. 흔히 비트코인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좀 하신 분들은 루미스 법, 또 루미스란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분이 과연 어떤 이유로 가상화폐의 여왕이 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루미스 법과 루미스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나는 가상화폐 하지 않습니다. 루미스고 뭐고 가상화폐하고 관련된 건 듣기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은 가상화폐 하라고,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 내일 얼마 된다, 언제 사고 팔고, 이 얘기 저 나름대로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가상화폐를 모르면 시대 낙오자 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연방은행에도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중심 통화가 되고 있는데, 나는 스테이블 코인 5불 가느냐, 나는 모르겠어 한다고 해서 과연 가상화폐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가상화폐가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애서 외면하면 역사의 패배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세상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모르면 안 된다. 또 그런데 금융시장을 이해하려면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 채권,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금융 투자 재테크를 한다. 그런데 가상화폐 세계의 파급 효과를 애서 외면한다. 그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죠.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 공부가 필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게 2006년인가에 처음에 이제 논문을 올렸죠. 그리고 2007년인가 2008년에 가서, 뭐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그 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거 한번 시장에 팔아볼까? 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 한번 사볼까? 하면서 경매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때 올린 첫 번째 거래가 바로 피자 2판 사는 거였죠.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 피자 사서 경매 사이트에 내가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제시하라. 우리 경매 입찰 방식으로 한번 거래를 해보자. 근데 그때 피자 2판에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해 있고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세가 변한 걸까요? 저 좀 아픈 스토리 좀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가요 2010년인가 거기에 한 방송국에 출연을 했는데 패널로 나가서 가상화폐의 미래 뭐 전망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방송국에서 저한테 출연료를, 사실 방송 출연해봐야 출연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출연료를 비트코인을 하나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 계좌를 열어라. 그런데 계좌 여는 게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가상화폐가 그렇게 빨리 정말 폭발할 줄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뜰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빨리 지금 뭐 수백만 배, 뭐 수천만 배로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했어도 이것도 담당 PD한테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취득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서 가상화폐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그 PD를 한번 만나나 보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반씩 갈라 나누면 어떨겠나, 이런 좀 엉큼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진지하게 가상화폐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그 여자 PD가 통탄을 치면서 그때 박사님이 주시자마자 전 바로 팔았어요. 자기도 정말 통탄해 한다는 거죠. 자, 이 미래를 잘 내다보지 못하면 이렇게 큰 손실을, 눈 뜨고도 손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투자 가이드가 아니라 가상화폐 세계를 이해하는 면에서 이게 제도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앞으로 가상화폐가 뜨느냐 안 뜨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법제화 제도화의 선구자 파이오니어로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해왔던 분은 단연 신시아 루미스 여사다. 이분 연세도 많아요. 자, 이 1954년생이에요. 70세가 훌쩍 넘었잖아요. 보통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러면 젊은 MD세대가 할 것이야?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를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화에 앞장을 서고 실제로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을. 그래서 가상화폐에 구세주고 암호화폐 여왕, 정식으로 뭐 미국에서는 뭐 크립토 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구글에서 크립토 퀸 치면 바로 신시아 루미스 여사가 나옵니다. 자, 이분은요 와이오밍주 출신이에요. 1954년 와이오밍주에서 태어나서 와이오밍주 주립대학, 시골이긴 하지만 미국은 50개 주의 주립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미국의 대학이 한 5,00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 5,000개 중에 한 300등 안에는 주립대학은 다 들어가죠. 5,000개에서 300등이라면 굉장히 높은 학교잖아요.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물론 미국의 최고의 명문은 주립대학 중에서는 서부의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앤 버클리,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 그 두 개 정도가 좀 앞서 있고 최상위권까지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초초 상위권은 대부분 사립대학들이죠. 아주 인류사례, 그게 말하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이를테면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브라운 대학, 다츠머스 대학, 코넬 대학, 콜롬비아 대학, 이런 대학이고,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도 특히 세 대학이 우뚝 서 있죠.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처럼 미국에는 하예프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HYP 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H는 하버드, Y는 예일, P는 프린스톤, 다 사립대학들이에요. 자, 어쨌든 시골에서 태어난데 주립대학, 명문 와이오밍 주립대학을 졸업한 이공대를 나온 이 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마치지 아니하고 바로 와이오밍 대학의 로스쿨을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을 땁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의 변호사죠. 그 이공계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크립토 세계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부분에 좀 식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의 아버지가 특히 주목이 됩니다. 신시아 루미스의 아버지가 그 와이오밍의 터줏대감인데요. 이분이 미국 공화당의 아주 열성 당원이셨어요.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거나 대통령을 한 건 아닌데 당 조직체, 그 다음에 산림군, 자금 모집 이러면서 와이오밍주에서 공화당은 루미스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공화당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에게 주입을 시킨 거죠. 자기는 학벌도 낮고 배운 것도 없고 해서 남 뒷바라지를 했는데 정치라는 건 정말 할 만한 거야. 너의 뜻을 이루려면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딸인 신시아 루미스에게 정치하라고 계속 격려, 고무를 해줬고, 루미스 의원이 로스쿨을 가게 된 것도 아무리 너가 이공계 전문가를 하더라도 법이 중요해. 국회가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드는, 세우는 곳이 국회인 겁니다. 그게 가려면 법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자격까지 땄단 말이죠. 그리고요, 아주 어릴 때 지방 주의회 진출을 해서 주의원이 되고, 로스쿨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당의 메커니즘 이런 거 잘 아니까, 미국의 공천은 중앙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밑에서 투표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많은 표를 얻어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했고, 특히 이제 2009년부터 연방하원의원, 자, 연방의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주의원과 연방의원은 뭐 천양지차죠. 연방하원의원 435명이 있는 연방하원 의원인데, 뭐 실제로 법을 만들고 예산권 같은 것은 상원보다도 하원이 더 강력하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인사청문회 이런 거나 국방 이런 것은 상원이 힘이 더 셉니다. 어쨌든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요. 2020년에 상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원 의원인데, 자, 2020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 루미스 의원은 언제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까? 2026년, 바로 다음 선거에 재선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당선되면 상원은 6년이나 하니까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강력하게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그만큼 파워가 더 세지겠죠.
나이가 연세가 조금 많은 게 흠인데 미국 지금 80세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하원에서는 선수를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2009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려 12년 한 것이 아닙니까? 미국 하원은 2년에 한 번이거든요. 2년 되면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미국 하원을 했다. 이 얘기는 국회의원에 6번 당선됐다는 겁니다. 6선 의원.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파워풀하죠. 근데 하원에서는 6선 의원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상원으로 넘어가서는 지금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미스 법이 좀 통과가 빨리 안 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하원으로 있을 때 루미스 법은 신속하게 공동 발의자를 만들기도 좋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요 24살 때 주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와이오밍 주 하원 의원. 남들이 입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주 하원을 했고, 또 와이오밍 주의 재무장관으로 최연소 재무장관으로 돈 관리에도 굉장한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비트코인과 인연을 맺게 됐느냐? 2013년입니다. 2013년.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6년, 7년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또 한 거의 17년, 8년 이후에나 비트코인을 처음 접촉한 거예요. 저는 2010년경에 비트코인을 먼저 접촉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기회가 왔는데 저는 그 기회를 그냥 차버렸죠. 그런데 이 신시아 루미스 여사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사위가 장모님 선물을 가져왔대요. 비트코인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은행 계좌 터세요. 은행 계좌를 터야 은행 계좌를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사위 선물이었던지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보면 볼수록 이거 신기한 상품이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보다도 더 전문가가 됐다. 이제 이때부터 이 가상화폐 법의 입법자가 되기 시작해서 하원 시절에도 벌써 많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명해진 것이 2021년도 사건이에요.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속도로 만든다고 그러면서 고속도로에 예산이 필요한데 어디 예산 돈 세금 걷을 데 없을까 이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인프라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도 이거 세금 걷어야 된다. 이래 처음으로 국세청 과세 대상에 집어넣었거든요. 이때 이 신시아 루미스 여사가 그냥 열혈투사로서 바이든과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매우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바이든의 이 가상화폐 과세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뿐만 아니라 결국 지금은 과세를 하죠. 하는데 그 신고 절차, 의무 대상 이런 것도 대폭 줄였습니다. 왜? 신시아 루미스 여사 때문에, 의원 때문에. 그때 말대로 다른 의원들은 가상화폐 이런 것은 과세해야 돼. 철저히 과세해야 돼. 이거 범죄 은닉 자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시아 루미스는 반대를 했고, 지금 가상화폐는 신고 의무자도 예를 들어서 채굴자, 소프트웨어 이런 사람 다 빼고요. 또 원장 이런 거 안 넣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어났고, 가상화폐를 과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과세하려고 했다가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과세보다도 훨씬 그물망이 덜 촘촘하고 가상화폐 거래자들, 가상화폐 소유자들을 이익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신시아 루미스 여사는 그것을 또 완화하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신시아 루미스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주목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 상원에서요, 이 스테이블 법 곧 통과될 거고, 요거 끝나면 바로 전략 비축, 국가 예산으로 하는 그 전략 비수관 또 바로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수정을 하나 더 내겠다. 이 연방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비축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요, 가상화폐와 제도권 금융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 됐을 때 연방은행도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고, 또 금 보유량이 지금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경쟁 관계에서 이 신시아 루미스 여사는 금의 시대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거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은행을 위해서라도 그 준비금을 금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올려야 된다. 그 법을 만들어내겠다. 특히 연방은행이 정말 이 비트코인을 일정 금액이라도, 아니 상징적으로 한 톨이라도 정말 공식 계정에 하나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가상화폐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상화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어요.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상화폐 위험한 거니까 나는 몰라 하면 역사의 소외자가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자,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도 전체 세계 경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변화가 있으면 구독자님들에게 좀 쏘아 올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